남편의 핸드폰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비명이 담긴 폰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인도 케랄라주 이두키 마을. 짙은 안개가 깔린 연못 위로 잠수부들이 줄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들이 찾는 건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의 핸드폰. 그리고 그 폰이 한 여자의 죽음을 세상에 끌어올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살인의 실마리가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 거짓, 그리고 탐욕. 이 세 단어가 얽혀 만들어낸 비극의 실체를 추적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은 결국 증거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6시, 수면 아래로 잠수부 한 명이 조용히 손을 흔듭니다. 찾았다. 잠시 후 물 밖으로 올라온 건 진흙에 덮인 휴대폰 한 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압사울.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게 제시 조지의 폰이야. 며칠 전까지 평범했던 여성 제시. 50대 중반, 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 샘 조지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온화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은 끝없는 인내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샘 조지. 겉으로는 점잖고 매력적인 중년 남자.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애와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라 말했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깨진 이유도 두 번째 아내인 제시에게 숨겼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러나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결혼. 제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남편의 외도, 거짓말, 그리고 냉대. 그녀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이, 딸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2025년 9월 26일 밤, 그 인내의 끈은 결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시는 사라졌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젖은 수건 한 장과 깨진 유리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퍼져 있던 매운 냄새. 누군가는 그것을 고추 스프레이 냄새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메시지를 보내도 돌아온 답은 단 한 줄. 나중에 얘기하자. 이 마을에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부 싸움이겠거니 여행을 갔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경찰이 확보한 CCTV 한 장면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 11시 42분, 샘의 차가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 같은 차가 반대 방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연못 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폰이 모든 비밀을 끌어올렸습니다.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제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걸까?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밤. 시간은 밤 9시 3분. 호주에 있는 제시 조지의 아들이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는 6초 만에 끊겼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는 단순한 통신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히지 않았고 마지막 접속 시간은 밤 8시 47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역시 같은 시간대에 엄마 잘 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 시각 제시의 모든 디지털 흔적이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12시 30분 아들은 친구를 통해 케랄라 현지 집으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두키구의 조용한 골목을 지나 제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지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한 수사관들은 거실 한가운데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젖은 수건 한 장,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 그리고 공기 중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말했다.
이건 고추 스프레이 냄새입니다. 부엌에는 사용 흔적이 없는 식사 도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실에는 제시의 가방과 지갑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도주나 외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관 CCTV 전원은 꺼져 있었고 DVR 저장 장치의 일부 구간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시간대는 9월 26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바로 제시가 연락 두절된 시각과 겹쳤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 샘조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 잠시 응답했지만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재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배우자의 실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저녁 제시의 자녀들은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의심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제시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MG대학교 인근 코타얌 방향 도로였습니다. 그 지역은 남편 샘이 근무 중인 대학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샘 씨 차가 급하게 나가는 걸 봤어요. 다음 날 새벽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집안의 CCTV가 모두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을 더욱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9월 29일 포렌식 팀이 샘의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트렁크와 운전석 바닥 매트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됐고 즉시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가정 내 살인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제시의 가족은 SNS와 언론을 통해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케랄라 전역을 뒤져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실종 5일째 되는 10월 1일 밤 한 통의 무전이 경찰 무전망에 울렸습니다. 이두키 계곡 근처 여성 의류와 신발 발견. 현장은 깊은 협곡과 연못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연못에서 핸드폰 한 대가 발견됩니다. 잠수부의 손끝에 닿은 그 물건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못에서 건져 올린 휴대폰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센터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복구 작업은 10시간 이상 걸렸고 기술자들이 화면 속 점 하나하나를 복원하는 동안 수사팀은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기록이 남편 샘조지의 차량 동선과 완벽히 겹쳐 있었습니다. 9월 26일 밤 11시 42분 그의 차량이 집을 떠난 시각. 동시에 제시의 휴대폰 신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이두키 북쪽 우둔바노르 계곡 방향. 그녀의 휴대폰은 새벽 1시 17분을 마지막으로 신호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제시는 차 안에 있었다. 같은 날 오전 샘조지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회색 셔츠, 깔끔히 단정된 머리,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친구 집에 갔을 겁니다. 우리는 따로 지냅니다. 그의 말은 일관되었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의 눈은 이미 그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그의 차였습니다. 포렌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석 아래에서 검출된 혈흔은 제시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트렁크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이, 조수석 옆 매트에서는 희미한 섬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찰은 9월 29일 밤 제시의 자녀들과 통화 기록, CCTV, 은행 거래 내역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제시의 계좌에서는 마지막으로 300루피가 인출되었습니다. 그 시각 샘의 차량은 계곡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휴대폰 속 메시지였습니다. 삭제되었던 대화 중 복원된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오늘따라 눈빛이 낯설어요. 그 메시지의 전송 시간은 9월 26일 밤 8시 47분.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조사실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샘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었고 미묘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책상을 밀며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의 차 안에서. 그날 밤 샘은 임시 구금됐습니다. 그의 지문, 신체 섬유, 혈흔 시료가 채취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음 날 이 사건을 이두키 실종 미스터리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보고서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의심 실종 강력 살인 사건 전환. 수사는 이제 완전 범죄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서 건져 올린 그 폰이 마지막 남은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3일 오전, 포렌식 차량이 코타얌 법의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는 연못에서 건진 제시 조지의 휴대폰과 이두키 계곡에서 수습된 그녀의 시신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부검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부검인은 결과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질식사입니다. 목 주변에는 수건 형태의 섬유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과 눈에서는 캡사이신, 즉 고추 스프레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연못에서 건진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복원된 데이터는 제시가 살아있던 마지막 3시간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밤 8시 47분. 그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오늘따라 낯설어요. 9시 3분. 아들과의 통화 시도 6초 만에 끊김. 10시 30분. 집안의 CCTV 전원 꺼짐. DVR 녹화 중단. 11시 42분. 샘의 차량 GPS 신호, 집을 벗어남. 동시에 제시의 휴대폰 위치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새벽 1시 17분. 두 신호 모두 우둔바노르 계곡 인근에서 사라짐. 시간의 흐름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담당관은 기록지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샘 조지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어요. 그녀가 집을 떠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차 안에서 나온 혈흔과 머리카락 그리고 제시의 눈에서 검출된 고추 스프레이 성분은 그의 말을 하나씩 지원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휴대폰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폴더 안에는 노츠라는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 3줄. 요즘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게 느껴진다. 그 집이 점점 무섭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알려달라. 이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샘의 주장은 별거 중이던 부부의 실종이었지만 제시의 기록은 공포 속에서 사라진 피해자였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CCTV 원본을 복원했습니다. 밤 11시 41분, 집 앞 골목을 비추는 외부 카메라 한 대가 부분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실루엣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샘 조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색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청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9월 26일 2245만 2330. 범행 장소 피해자 주거지 내 침실. 사망 원인 수건 이용한 목압박 질식사.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샘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증거는 증거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물속에서 올라왔으니까. 그의 이름은 샘 조지. 나이 59세. 엔지니어 출신, 매너 좋고 말이 부드럽다. 사람들은 그를 젠틀맨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별명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면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는 그녀를 죽였을까? 그 답은 분노보다 깊은 곳에 있었다.
샘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소유였다. 그는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가 사랑한 건 자신이 가진 권력의 감각이었다. 59세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집의 70%는 제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혼이 성립되면 그는 거리로 내몰릴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녀가 사라지면 문제도 사라진다. 그 계획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났다. 그는 먼저 공포를 익혔다. 제시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며 그녀의 인내를 시험했다. 그는 젊은 여자들을 집에 데려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제시는 조금씩 무너져갔다. 그녀가 이혼하자라고 말한 날 샘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안도와 공포가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있었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샘은 3가지 가설 중 하나를 선택했다. 첫째, 분노형. 오랜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했을 가능성. 하지만 그에게는 준비된 도구가 있었다. 고추 스프레이. 이건 우발이 아니다. 둘째, 재산형. 이혼 후 집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살인. 제시의 이름이 등기된 문서와 그가 최근 조회한 법률 사이트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다. 셋째, 질투형. 자신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을 가능성.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가 제시의 통화를 몰래 감시한 흔적이 발견됐다. 3가지 가설은 모두 한 점으로 모였다. 두려움. 9월 25일 밤 그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계곡 주변 CCTV가 비어있는지 확인했고 연못의 깊이를 직접 물어봤다. 밤엔 아무도 안 옵니까? 주민의 대답은 짧았다. 그 시간엔 아무도요. 그 대답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현실로 변했다. 9월 26일. 그는 일한인 여자를 집으로 불렀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날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거실 조명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주방에는 젖은 수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 그날 밤 제시는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봤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걸 지웠다고. CCTV, DVR, 피 묻은 수건, 심지어 휴대폰까지 완벽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계곡으로 향하던 그 새벽 샘 조지는 창문을 열었다. 차 안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묻지 않겠지.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그가 던진 휴대폰은 죽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연못에서 건진 휴대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포렌식 기술자들은 부식된 회로를 하나씩 복원했고 그 안에서 한 줄의 음성이 재생됐다. 제시, 제발 진정해. 그만 소리쳐. 그 목소리는 분명 샘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비명. 정적. 녹음은 그 순간 끊겼다. 수사팀은 숨을 삼켰다. 그의 완전 범죄는 녹음 파일 한 개 앞에서 무너졌다. 신문실의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다. 샘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사가 물었다. 당신이 그녀를 해쳤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웃었다. 난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날 버렸어.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게 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울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사람처럼. 수사관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진 4장. 젖은 수건, 깨진 잔, 혈흔이 남은 트렁크, 그리고 연못 속에서 건져 올린 휴대폰. 이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멈췄다. 샘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내 전부였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왜 날 미워했을까요?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 스쳤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진실을 인정한 사람의 얼굴이 되었다. 신문이 끝난 뒤 수사 기록에는 단 한 줄이 적혔다. 피의자 샘 조지, 범행 일체 자백. 그리고 그날 밤 제시의 자녀들이 케랄라 공항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맞이하러 연못가에 놓인 흰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곳엔 더 이상 목소리도 냄새도 없었다. 하지만 물속 어딘가엔 여전히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다. 남편이 이상해요. 오늘따라 낯설어요. 그 메시지는 이제 사건 기록의 첫 장에 남아 있다. 사랑은 그렇게 증거가 되었다. 2025년 10월 12일 케랄라주 고등법원. 샘 조지는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 제시 조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포렌식, 음성 파일, GPS,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자백입니다. 샘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제시의 아들과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처럼 고요하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변호인은 정신적 불안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케랄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사건 현장은 지금도 조용합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하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집니다. 잠수부 앞사울이 폰을 건져 올렸던 그 자리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시 조지를 추모하며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벽에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있고 그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냄새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사람들은 압니다. 샘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 문장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마지막 조각이었을까? 제시의 자녀들은 그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기금. 이름은 제시 프로젝트. 그들이 남긴 문구는 짧았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기 전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또 다른 연못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